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느꼈던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이 세계화 시대이긴 하지만 이번 상황을 보면서 국가의 기초 체력이 되는 산업들을 너무 해외에 의존하다 보면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 원가를 줄이려고 제조업들이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가버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자본, 기술 다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당장의 제조시설이 부족하면서 비상물자 하나 자체적으로 제작,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조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대표 서민 일자리인 제조업이 해외로 다 나가버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안 보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공장 한번 해보고 말해라. 지금 누가 제조업하려고 하냐.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면 달라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지금 제조업을 운영하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런 푸념들을 늘어놓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말뿐이겠지만 그 말이 여러 사람의 관심이 되고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다 보면 제조업에 대한 담론도 형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문제, 제조업 환경에 대한 문제, 개선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여론도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로만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말이라도 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국가의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는 산업, 제조업에 이어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 농업이 심각하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을 보면 농산물 생산은 기업이 아닌 개별 농가 위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유통은 농협이 다 지고 있다고 할 만큼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농산물 재배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있다 보니까 농산물 생산 쪽에는 기업이 진입하기가 힘든 문제도 가지고 있죠. 또 개별 작물에 대한 수요 공급 조절이 원활히 안 돼서 매년 특정 작물에 대한 공급 과잉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고령층 인구가 대부분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뭔가 개선할 점이 많이 보이죠. 제가 1년에 봄, 가을 한두 달은 농번기철 주말마다 촌에 가서 일을 돕고 있어서 시골의 연령대는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농민 개개인이 정말 고생하시면서 일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농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촌에서 일을 할 때 동네 어르신들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나중에 농사 이어받을 사람이 있냐고 하면 돈도 안 되고 힘만 드는 거 누가 하냐 이러는데요. 그러면 좀 비싸게 팔리는 작물을 재배하면 안 되냐 하면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지 돈 되는 작물들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사과나 배 같은 과수 작물들은 좀 나은데 나이 들면 힘들어서 그것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농사 짓기 힘들 때 되면 어쩌냐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농지연금을 받든지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럼 누군가는 농업은 해야 될 텐데 할 사람은 없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농사 짓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그맣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먹고 사는데 기업들이 생산해버리면 다 죽는다 이거죠. 마음으로는 이해는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이 농업에 진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농업에 대를 이을 사람은 없고 농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되려면 기업을 유치하고 판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힘든 게 보이는 겁니다. 농가 위주로 돌아가는 농업 생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인삼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인삼 재배국이자 수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고려인삼 하면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쳐주고 우리의 자부심이 될 만한 농산물이죠.
요즘 국뽕이라는 말이 유행이던데요. 국가랑 희로뽕을 합친 말이라는데 우리나라가 최고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에 가까운 상태 보고 국뽕에 취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국뽕의 상징 같은 농산물이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죠. 그런데 이 세계 인삼 시장을 잡고 있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업을 앞세운 외국한테 그 자리를 다 내주게 됐습니다. 인삼 시장 하면 생뿌리 인삼뿐만 아니라 인삼 가공품을 같이 포함한 건데요. 캐나다랑 미국이 우리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인삼이지만 기업을 앞세워서 마케팅을 펼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 지금은 캐나다가 세계 최대의 인삼 재배국이 됐습니다. 인삼 제품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스위스가 기업을 앞세워서 지금 우리 인삼 제품 수출의 30배가 넘는 규모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뿌리 인삼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 스위스 기업은 세계적인 취향이 인삼을 다려 먹는 것보다 캡슐 형태를 선호하는 걸 파악을 하고 사포닌 성분을 추출을 해서 캡슐 형태로 인삼을 팔면서 인삼 제품 수출국 1위가 됐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진 인삼을 가지고도 인삼 시장의 주도권을 뺏겼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농민이나 농업기술센터, 연구소에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농민들도 적극적인 분들은 계속 공부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무리 개인 단위, 지역 영농조합 단위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대규모 시설, 기술력, 투자 자본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기업을 상대로 경쟁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때로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우리나라 농업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를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기업을 선두에 세워서 우리한테 맞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큰 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준다는 게 농업 생산 자체만 혁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바탕으로 농업 생산물의 유통망, 농업 관련된 금융, IT까지 판이 커지는 거죠. 특히 농업에 IT 업체가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들이 활용되면서 수요 공급 예측부터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농촌에서 농업이 아닌 일자리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농촌의 기업 진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도 지역 중심에서 거의 국가 차원으로 커져야 세계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데요. 철원의 오대쌀, 이천의 임금님표 이런 쌀들은 나름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쌀입니다. 그에 맞게 표준화된 품질이나 재배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만 유명하지 세계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조합 규모가 더 크게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렌지 주스로 잘 알려진 썬키스트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대규모 영농조합입니다. 우리가 썬키스트를 주식회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마케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 단위로 브랜딩 되어 있는 농산물을 하나로 묶어야 세계시장을 뚫을 수 있습니다. 대신 농민들도 자기가 재배하는 스타일 그런 거 고집하지 말고 철저하게 재배 기준이나 관리 기준을 지켜줘야겠죠. 농업에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거, 그리고 영농조합을 통합하는 거,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씩 타협하면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 둘 다 윈윈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발전 차원에서 농업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농업 활성화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농촌의 인구가 다 빠져나가면서 세수 부족으로 재정 파탄에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시 인구의 세금으로 농촌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세금 부담도 더 커지게 되죠. 하지만 농촌에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한다면 1차적으로 지자체 세수가 늘어나고 거기 진출한 기업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또 생길 겁니다. 농업기업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따라올 거고요. 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젊은 인력도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있는 게 돈이 되니까 몰리는 건데요.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몰리니까 사회 인프라가 더 집중되고 늘어나면서 도시가 더 살기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에 사람이 더 몰리고요. 기업을 유치해서 농업을 살려야 되는 이유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고 농촌에서도 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놓는다면 농촌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이해 바랍니다.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통 사람들은 당장에 눈앞에 닥친 중요하고 급한 일 혹은 사소하고 급한 일에 치중하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농업이 당장 관심도 없고 뭔가 급하게 뭘 개혁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게 보이겠지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농업의 기업 진출 이야기하면 스마트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흐름상 생략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많다고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외면해버리면 나중에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